오늘 읽을 책은 남북교류협력의 생생한 정언을 담은 내용이죠. 북스타에서 펴낸 김경성 씨의 불굴의 아리랑입니다. 글을 쓴 김경성 씨는 현재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죠. 또 남북경협 설립 등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북한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경성 씨의 책 불굴의 아리랑 중에서 나의 성장기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임리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야 했다. 부모님은 6.25 전쟁 때 지금의 북한 땅인 강원도 철원군 금화읍에서 피난 내려와 포천에 정착했다. 포천에는 아버지의 형님이신 큰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는데 큰 집 외엔 일가 친척이 없어 명절 때는 외로움이 더 컸다. 내가 태어난 마을 세네시는 일본 강점기에 탄광촌 마을로 100여 가구가 모여 살았다. 해방 이후 탄광이 폐쇄되고 논밭 농사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으며 마을의 절반은 박씨고 절반은 일씨가 모여 사는 전통적인 씨족 마을이었다. 우리 집만 김씨성을 가진 것이다. 설 명절이나 추석 때는 일씨와 박씨 집안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우리 집은 일가 친척이 없어 올 사람도 갈 곳도 없어 명절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축구를 잘하는 친구 사몽이가 내가 사는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마음이 통해 금방 친해졌다. 우리 둘은 늘 같이 붙어 다녔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대처하며 우정을 키워나갔다. 초등학교 동창생이 9명이지만 중학교를 진학한 건 사몽이와 나 둘뿐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가난해서 진학을 못한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공부는 뭐 하려 하느냐는 식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 더 컸다. 중학교에 들어간 사몽이는 축구를 계속했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며 각자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사몽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서울의 축구 명문학교로 진학해야 했고 나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서울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했으나 우리 둘의 집안 형편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가난했었다. 사몽이는 중3 때 청주로 가서 울산의 학성고 축구부에서 선수로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어 군에 입대해 장기 복무를 하면서 사회에 나오지 않았다. 사몽이와 나는 열정과 재능이 있는 고향 후배들이 가정 형편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커서 돈을 벌어 고향에 축구학교를 세우자고 맹세했다. 학창시절 나는 학교에서 가장 집이 먼 아이였다. 초, 중, 고를 다니면서 30리길을 매일 뛰어다녔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연습도 하지 않고 정식 마라톤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전체 2등을 했다.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독한 놈이라 했다. 중학교 때 학원에 다니면서
주산 6단과 부기 2급 자격증을 획득했는데 그 수준은 상업고 졸업생과 맞먹을 정도의 꽤 높은 수준이었다. 돈이 없어 서울로 진학하지 못하고 고향에 있는 일동 상고에 진학하면서 한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졸업할 수준의 자격증도 갖췄고 학급 반장으로서 늘 1등을 하여 경쟁이 없는 시골 학교에 다니는 내 처지를 한탄하곤 했다. 나는 선생님 대신 반 친구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고2 때는 고1 후배를 가르치며 주산 부기 자격증을 따게 해주면서 과외비를 받아 교복도 사입고 용돈으로 쓰기도 했다. 교련 시간 때는 학년 중대장으로 활동했고 2학년 때는 지도부장으로 교문을 지키며 중고 학생들의 규율을 선도했다. 지도부와 밴드부는 늘 충돌했는데 싸우면 언제나 지도부가 밴드부에 졌다. 한 번은 나 혼자서 밴드부 7명과 싸우다 집단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졌다. 순간 내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당시 교칙에 의하면 지도부장인 나의 일을 부러뜨린 것은 무기정학 아니면 퇴학감이다. 지도부장이었던 나는 일을 부러뜨린 밴드부와 협상을 했다. 내가 없던 일로 해주는 대신 밴드부는 지도부 규율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 처벌이 두려웠던 그들은 내 말을 따랐고 그 후 지도부장인 내게 맞서는 학생들은 없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창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군요. 축구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나의 성장기 계속됩니다. 고2 때의 일이다. 내가 성장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이 같은 반으로 들어왔다. 우리보다 7살이 많았다. 그 형은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싸움을 너무 잘하다 보니 여러 사건에 휘말려 몇 번 고향으로 와서 학교에 다니다 나이가 차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형님으로 불렀다. 박대진 형이라 부르며 따랐다. 복학하기 전부터 싸움의 전설이 온다는 소문에 선생님들조차 대진 형을 쉽게 대하지 못했다. 대진 형은 내 옆에 앉았는데 미혼 여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지나가지도 않았다. 한 번은 관내 교련 경진대회가 열려서 포천 종합고등학교의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련복을 입고 모두 모였다. 포천고 운동부 학생들이 송곳 등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을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다녔는데 우리한테도 시비를 걸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진 형한테도 시비를 걸었다. 대진 형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고향 후배들이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송곳으로 쿡쿡 찌르며 강도 높게 시비를 걸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빠르게 상대를 가격하고 날려버리는 것을 처음 보았다. 130kg이 넘는 거구들이 맥을 못 추고 한 방에 KO가 되고 잡히면 날아가는 것이었다. 4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장면을 다 보았다. 싸움의 전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박대진에 대한 전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와 나이 차이가 있어 대진 형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나하고 결의 형제를 맺은 절친한 친구 변남호는 대진 형을 신처럼 생각하며 따라다녔다. 나는 반장이라 대진 형이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편이었다. 대진 형이 자격증을 획득할 때 도움을 주어서 그런지 나를 다른 친구들보다는 대접을 해주었다. 어느 날 대진 형은 자기 아버지 회갑이라고 나에게 수업 끝나면 오라고 했다. 반에서 유일하게 나만 초대받은 것이다. 대진 형 친구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달들이 많았다. 교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나는 쭈뼛거리며 대진 형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야, 어떻게 왔어? 대진 형 친구들은 이미 얼큰하게 술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나는 대진 형을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넌 누구야 라고 묻는 말에 얼떨결에 대진 형 반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뭐라고? 대진이 친구라고? 너 이리 와. 고삐리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네? 하면서 나를 끌고 다리 밑으로 갔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게 처음이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무식하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대진 형이 나타났다. 나에겐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대진 형은 날 때리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뭐하는 짓이냐고 호되게 야단을 쳤다. 대진 형 친구들은 고자질하듯 야 대진아, 저놈이 네 친구란다. 좋겠구나. 꽃비리 친구들 둬서.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대진 형은 이해해. 맞아, 내 친구야. 그러니 너희 친구니까 사과해. 라며 친구들을 나무랐다. 나는 대진 형이 고맙고 미안했다. 대진 형 친구들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 때린 것에 대해 보상하듯 내게 잘해줬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헤이 고삐리 친구, 앞으로 너 힘들게 하는 놈들 있으면 말해라. 넌 이제부터 우리 친구니까. 하면서 내게 막걸리를 권했다. 나는 그때까지 술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못 마신다고 할 수 없어 주는 대로 마셨다. 입안이 터져서 술을 마실 때 많이 쓰라렸지만 형들한테 또 맞을까봐 아프다는 표시도 내지 못하고 마셨다. 그날 이후 나는 대진 형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나이 때 그렇듯 쌈 잘하는 대진 형은 우리들의 우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지나고 대진 형에게 전화가 왔다. 경기도 연천군 백일리에 있는 개성 순댓집으로 오라 해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달려갔는데 첫 마디가 나 정착했다 였다. 문패에는 아들이 등록된 등기부 등본이 붙어 있었다. 그날 나는 대진 형이 확실하게 정착한 걸 알았다. 지금은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개성 순댓집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대진 형을 신처럼 따르던 나의 절친한 친구 변남호는 대진 형 집에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가끔 대진 형을 생각하며 옛일을 생각하곤 했다. 포천컵 전국 직장인 축구 대회를 치르면서 고향에 오랜만에 내려와 추억을 회상하며 뒤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내 고향 포천은 통일의 배후 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소설 같은 이야기군요. 곱게 자라는 요즘 학생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서재 이어가겠습니다. 기억조각, 박경소가 연주합니다. 책과 함께 만나는 행복한 음악여행. 당신은 지금 국악 FM 유자효의 책 읽는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자효의 책 읽는 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FM 99.1MHz, 부산 지역 FM 98.5, 전주 익산 지역 FM 95.3, 경주 포항 지역 FM 107.9, 남원 지역 FM 95.9, 진도 목포 해남 지역 FM 94.7, 강릉 지역 FM 103.3, 대구 지역 FM 107.5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듣기와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책 선물이죠. 책으로 노는 집과 새로운 책의 시대를 신청하신 분은 유자휴의 책 읽는 밤 선물 신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정된 분은 청취자 참여란에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1월에 출판사 나들이에서 준비한 철수와 영희의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와 길담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 시리즈 10권은 밤에 쓰는 편지함에 글을 올리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낭독이죠. 나의 성장기 이어갑니다. (1980년 1월 21일) 인천 제물포역에서 논산행 기차를 탔다. 대부분 부모와 가족 또는 여자친구가 배웅 나와 입영열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 당시 군대 가는 건 힘든 생활을 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큰형이 월남전에 참가해 각종 전투를 치르고 살아남아 귀국하여서 국내에서 군 생활은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방 안에서 잘 다녀와라 라는 인사가 전부였다. 가족들이 나오지 않은 대신에 친구들은 20명도 넘게 따라와 제물포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군 입대에 대한 석별의 술잔을 돌렸다. 포천이 고향인 나는 경기도 병력의 집결지인 인천에서 입영열차를 타고 논산으로 가게 됐다. 고향 친구 대부분이 지역 방위로 근무하는데 나는 신체 검사에서 갑종 1급을 받아 현역을 가게 된 것이다. 입대 전날 제물포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낯선 이들과 패싸움을 심하게 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밤새 도망 다닌 것이 친구들과의 철없던 우정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입대하기 전 영등포 한림학원에서 강사를 하였는데 내가 맡은 과목은 인문계 여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취업반에서 회계 업무를 가르치고 자격증을 취득해주는 것이었다. 내 이름은 김경성이어서 나는 김서울 선생으로 불리며 한림학원에서 제일 인기 있고 이름난 강사가 됐다. 내 강의실에는 항상 200명의 좌석을 채우고도 뒤에 서서 듣는 학생들도 많았다. 입영일자를 연기하라는 한림학원 원장의 권고를 거절한 채 나는 논산행 입영열차에 몸을 실은 것이다. 그 당시 학원생들의 나이는 나랑 비슷하거나 또는 많은 원생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내 군대 입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울고 불고 슬퍼하는 학원생들도 많았다. 나는 머리를 깎고 학원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없어 평소의 장발 상태를 유지한 채 마지막 강의를 했다. 울음바다가 된 강의실 분위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마치지 못하고 군대 가서 편지하겠다는 인사로 마지막 강의를 대신했다. 그 당시 1인당 한 달 학원비가 2만 원이었는데 내가 강의한 학생들의 수강료의 40%를 받는 나는 매달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다. 당시 은행에 취직한 친구들의 1개월 급여가 1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친구들의 3년치 수입을 한 달에 번 셈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 학원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 거의 퇴출당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제대하고 대우그룹에 입사해 낮에는 회사 일에 전념하고 밤에는 동국대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고 공부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대학을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중도에 포기했다.
논산 훈련소에 도착하니 머리를 자르지 않은 훈련병들을 별도로 모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20줄로 줄을 세우고 제일 앞에 있는 훈련병에게 이발 기계를 줘서 뒤에 있는 훈련병의 머리를 깎아주게 하는 것이었다. 1월의 날씨는 찬바람과 함께 무척 추웠는데 1인당 머리 깎는 시간으로 겨우 5분을 주었다. 깎는 사람이 손이 시려 제대로 깎지 못하고 이발기에 기름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고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거의 뽑는 순이었다. 머리를 깎고 난 훈련병들의 머리에는 피가 송송 맺혔다. 당시 군대 분위기는 살벌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바로 한 달 전에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계엄령 선포와 함께 사회 분위기도 무거웠지만 훈련소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니 머리털이 추위에 뽑혀도 미리 집에서 깎고 오지 못한 것만 후회할 뿐 항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논산 훈련소 훈련을 잘 소화했다. 어릴 때 학교가 멀어 매일 뛰어다니며 다진 체력과 고향인 포천에서 가난과 추위에 잘 적응된 덕분에 다른 훈련병들이 힘들어하는 훈련도 힘들이지 않고 잘 받았다. 아마도 저자 김경성 씨는 긴 군 복무 기간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충분히 잘 소화해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낭독입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 입대 동기들은 대부분 가장 편하다는 카투사로 갔고 나는 용산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 논산 훈련소 훈련이 끝나고 자대를 배치받는 순서다. 용산역에서 신병들은 또다시 분리되고 나는 열차를 계속 타고 춘천으로 갔다. 춘천까지 같이 온 동기들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춘천에서 일부는 원주로, 일부는 인제, 원통으로 나는 가장 먼 15사단 어느 포병대대 B포대에 배치됐다. B포대에 배치되기 전 포병대대의 인사장교가 날 불렀다. 주산 6단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간다며 계산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칠판에 숫자를 한참 적어놓고 나보고 계산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답을 말하니 인사장교는 계산기로 한참 확인하고 나서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 내가 바로 답하고 몇 번을 반복하니 인사장교는 여기저기 전화해 영관급 장교 10여 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 천재가 왔어 하면서 나를 소개하며 내 계산 능력을 확인시켜줬다. 당시 나는 100만짜리를 15개 이상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암산 능력이 있었는데 불과 1000단위, 10,000단위의 숫자로 암산 능력을 테스트하니 내겐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FDC에 배치된 나는 바로 주전사수가 됐다. FDC는 사격지휘소로 포병의 모든 사격 통제를 하며 군사 2급 비밀을 취급하고 있다. 내가 받은 업무는 계산병으로 사회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상황실장이다. 제대 말년에 홍순범 하사가 있었는데 후임이 없어 포병대대에서 날 배치해 준 것이다. 2등병인 신병이 물려받기엔 너무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였기 때문에
박덕관 포대장 및 대대에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홍순범 하사가 날 시험하고 몇 가지를 가르쳐 보더니 안심했는지 김경성은 이등병 신병이지만 본인보다도 능력이 좋다고 적극 추천하여 이등병인 내가 홍순범 하사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다. 상황실 근무는 계산병인 나와 HCO, 즉 수평통제병 이규관 하사, VCO, 즉 수직통제병 김정환 병장과 무전병과 전화교환원이 있었는데 내무반에서 비상 소집이 있으면 모두 소집되고 나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등병 때부터 각종 전투력 측정 대회에 나가서 우리 포병대대에 1등을 안겨주어 포대장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규관 하사와 김정환 병장이 제대하고 난 후 일병 시절부터 밑에 신병을 둔 선임병이 됐다. 신영환 하사가 상황실에 배치됐는데 장기 하사였고 늘 나랑 다투었다. 당시 대대에선 하사와 장병이 너무 자주 싸워서 대대장이 일요일에 교회로 소집해서 싸우지 않는 방법에 대해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병장들은 복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일을 잘하고 하사들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은 잘 모르지만 계급이 높아 늘 부딪히고 있었다. 하여간 나는 중학교 때 따놓은 주산 6단의 실력을 군대에서 유감없이 진가를 발휘했다. 전투력 측정에 작전 명령을 암호로 수행하는 게 있는데 음어로 해독해야 하고 숫자로 무전기를 통해 하달된다. 그러려면 숫자를 빨리 쓰고 음어 해독도 빨리 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전포대에 전달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빠르다는 게 1분에 1부터 60 이상을 쓰지 못하는데 나는 1분에 1부터 137까지 썼다. 이것은 그때까지 내가 속한 군단 내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적군의 위치가 파악되면 관측병으로부터 무전기를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좌표로 알려준다. 그러면 HCO가 포진지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산출하여 내게 통보하고 VCO는 포진지 높이와 목표물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내게 알려준다. 결국 HCO는 내게 거리와 방향을, VCO는 고저를 내게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거리와 방향, 고저를 그날의 기후, 풍향, 풍속, 그리고 적군의 숫자, 포진된 넓이 등을 감안해 포탄의 종류, 장약을 선택하고 편각과 사각을 전 포대에 사격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다. 내가 전 포대장에게 사격 명령을 통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포대 사격 준비. 둘째, 장약 몇 호. 셋째, 사각. 넷째, 편각. 다섯째, 발사 순이다. 평상시엔 전 포대장을 통해서 명령을 하달하는데 긴급시엔 전 포대반에 직접 하달하게 된다. 정확한 재원 전달을 위해 전 포대 반장들은 내가 통보한 재원에 대해 복창을 하고 수신호를 통해 전달한다. 상황실과 전 포대반엔 유선 전화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모든 명령은 대부분 유선 전화를 통해 전달된다. 그러니 내가 계산한 사격 재원이 바로 실사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나의 위치는 무척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다. 실제 전쟁 중에 적으로부터 공격 대상 1호이며 내가 잘못 계산하면 폭탄이 아군 진지나 민가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등병으로서 이 임무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한 번은 전투력 측정 때 내 계산착오로 강원도 화천군 원천리에 소목장으로 포탄이 날아가 군단에서 피해를 물어주기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북스타에서 펴낸 김경성 씨의 불굴의 아리랑이었습니다.